저는 세브란스 병원 혈액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진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런 날씨도 굽고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많이 참석을 해주셔서 제가 추가로 한 번 더 감사드리고요. 그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병이 굉장히 사실은 여러분들한테 익숙치 않은 그런 병일 겁니다. 사실은 뭐 위암, 폐암 그럼 주변에도 이렇게 진단받고 치료받으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지만 사실 다발성 골수종 이런 병은 뭐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는 병이 우리 가족과 우리 이제 뭐 형제들의 이제 이렇게 걸리게 돼서 많이들 당황하셨을 텐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그렇게 희귀한 아주 뭐 희귀병은 절대 아니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해를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하고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테이블에 이제 적혀 있는 것처럼 뭐 다발 골수종 또는 다발성 골수종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사실은 저희가 부르고 영문으로는 멀티플 마일로마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이 성자라는 거는 많이 빼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서 뭐 다른 말로 다발 골수종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병은 뭐냐면 여기 보이는 이런 형질세포라는 이런 세포가 골수 안에 있는데요. 이제 이 세포에서 생기는 암이죠. 그래서 이런 형질세포는 혈액에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혈액에는 없고 골수 안에 이제 이런 세포들이 워낙에 있는데 이 다발성 골수종을 유발하는 이 형질세포는 우리 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외부에서 균이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그 균을 죽이기 위한 이런 항체가 이제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그 항체가 이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다발성 골수종이라는 암이 되면은 이 형질세포가 이제 암이 되니까 얘네가 실제로 기능을 못하는 암 단백질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내는데 그 단백질이 이런 항체 형태에 가지는 우리가 계속 여러분 이제 많이 들어왔던 M 단백이라는 게 이제 이 암세포에서 만들어진 이 면역 글로불린을 우리가 M 단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기능을 못하는 워낙에는 이런 이제 항체가 1번 균이 들어오면 1번 항체를 만들고 2번 균이 들어오면 2번 항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균이 들어올 때마다 항체를 만들어 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이 이제 우리 몸에서 소실이 되고 우리 몸에서 기능을 못하는 이런 항체가 굉장히 몸에 많이 쌓여지게 되는 게 이 이제 병의 특징이죠. 그래서 많이 전에 들으신 것처럼 이 병의 경과 과정 중에 가장 위험한 거는 결국 감염증입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균에 대한 몸에서의 면역 반응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감염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몸의 혈액세포들의 분화 단계인데 이 형질세포라는 세포는 어느 단계에 있냐면 림프구 계열에 속해요. 림프구 중에서도 이제 B림프구가 있고 T림프구가 있는데 이 B림프구의 마지막 단계가 우리가 이제 형질세포라고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면역을 담당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암을 보시면은 10대 암의 혈액암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위폐, 간 뭐 이런 흔한 이런 암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다발성 골수종도 뭐 혈액암의 일종이지만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암의 10대 암 중에는 실제로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빈도로 따지면은 굉장히 이제 낮은 그런 상황인 거죠. 이제 어린 나이나 이제 나이든 나이나 이렇게 봤을 때도 실제로 이 상위 1, 2, 3, 4, 5등 안에는 뭐 이런 혈액암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애들은 뭐 1등이 이제 백혈병으로 되어 있겠지 하지만 워낙 이제 이 빈도 자체가 낮기 때문에 하여튼 성인에서는 뭐 어디도 이제 이런 혈액암들이 들어가 있지가 않습니다. 외국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이 10등 안에 하나도 없지만 그러니까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 보면은 겨우 요 밑에 쪽에 이제 림프종이 좀 들어와 있고 백혈병이 이 아래쪽에 이제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혈액암에 속하는 백혈병, 림프종, 다발성 골수종들이 실제로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는 10대 암에도 못 들어가고 다른 나라에도 이 아래쪽에 이렇게 이제 분포하는 굉장히 빈도가 낮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거는 뭐냐면 환자 1인당 치료 기간 내에 쓰는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1등이 백혈병이고 2등이 다발성 골수종이고 3등이 림프종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빈도가 이렇게 낮은 병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환자분이 그 치료를 받는 기간 내에 쓰는 돈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 암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뭐 어떻게든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비용 대비 효과적인 약들을 여러분에게 적절한 시점에 잘 이렇게 치료를 하고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이런
이 혈액암 쪽에 속하는 이 위암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이식이 자꾸만 치료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치료 비용이 이렇게 굉장히 높게, 다른 우리가 흔한 이런 고형암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까 이재훈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이제 발생 빈도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얼마 안 되던 게 최근에 거의 뭐 한 10배 이상 이렇게 증가를 해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1년에 신환이 한 900명에서 1000명 정도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발생 빈도가 늘었는데, 글쎄 이렇게 이제 발생 빈도가 는 게 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게 이제 비교적 고령에 생기는 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수명이 늘어서 실제로 진단받는 비율이 훨씬 늘지 않았을까라고 저희가 추측을 하고 있는데, 꼭 그것만이 이 빈도가 증가하는 거를 대변할 수는 없고, 이 진단 기술의 발전이나 이 인식도의 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발생 빈도가 굉장히 늘었다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령에 많이 생기는 병이에요, 기본적으로. 젊은 사람들에서도 있긴 하지만 굉장히 드물고, 주로 이제 평균 진단 나이가 65세 전후가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진단 나이라고 저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헷갈려 하는 게 이건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다발성 골수종에는 형질세포라는 이제 그런 세포가 이제 망가져서 문제가 생기는 건데, 형질세포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균이 들어올 때마다 항체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심한 감기가 걸리거나 염증이 생기면 이런 형태로 몸에 이제 이 형질세포가 증식을 해요. 그러니까 균이 여러 개가 들어오면 그 각각의, 그러니까 요런 형태의 이제 그 형질세포가 증식을 하고, 요 각각의 뭐 GA나 람다, 알파 이렇게 써 있는 건 각각의 형질세포의 타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형태의 형질세포가 증식을 하면서 각각 들어오는 균에 맞는 항체를 우리가 몸에서 만들어내줘야 되는데, 이런 다발성 골수종이 생겨버리면 그런 균 각각에 대해서 대응을 못해요. 대응을 못하고 요 한 가지 세포가 증식을 확 해버리는 거죠. 암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돼버리면 우리가 이제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외부에 들어오는 균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번 폐렴이 걸리면 이게 잘 낫지 않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리고 우리가 항생제를 써도 잘 안 듣고 뭐 이렇게 되는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당클론성 감마병증이라고 그래요. 당클론이라는 거는 요 하나의 세포가 이제 문제가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클론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당클론성 감마병증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병들 중에 하나가 이제 다발성 골수종인데, 이런 당클론성 감마병증이 있다고 해서 다 실제로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의미불명의 당클론성 감마병증이라 그래서 혈액 내에 저런 특징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 증상이 하나도 없으세요. 그런 분들은 실제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냐 하면 한 100세쯤 되는 분들을, 일반인들을 다 피를 뽑아보면은 한 20% 정도는 실제로 이런 당클론성 감마병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가 그렇게 많아지면은 우리 몸에서 대처할 능력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리고 그냥 몸에서 저렇게 형질세포가 하나가 그냥 확 증식을 해버리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의 그런 조절 능력이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런 게 이제 연세가 드시면서 많이 생기는데, 그걸 갖고 저희가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경과 관찰이지만, 이 의미불명의 당클론성 감마병증이 아니라 이런 다발성 골수종이 실제로 생기면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당클론성 감마병증이 있을 때 의미가 없는 이런 형태인지, 아니면 정말 다발성 골수종인지를 정확하게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로 다발성 골수종 비슷하게 이제 앞으로 될 거다 안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서 치료를 안 하고 그냥 경과 관찰만 하시는 분들이 일부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아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쯤 됐을 때는 저희가 초기에는 치료를 안 하고 좀 경과 관찰을 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발성 골수종의 진단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계속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당클론성 감마병증이라는 걸 아까 이제 그림 보여드렸던 그런 상황을 저희가 어떻게든 찾아내야 돼요. 그거를 찾는 방법은 피를 뽑거나 소변을 모으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피 속에서 여러 가지 면역 글로불린 중에 한 가지 타입이 많이 증식해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당클론성 감마병증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골수 검사를 통해서 형질세포가 골수 안에 많이 증식을 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 세 번째는 이런 두 가지 이외에 다발성 골수종과 관련된 장기 손상이 있어요. 돼요. 장기 손상이라는 거는 저는 암세포가 증식을 하면서 우리 몸에 여기저기 장기를 망가뜨리는데, 그거를 크게 이제 네 가지를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칼슘, 이게 이제 뼈가 망가지기 때문에 뼈에 있는 칼슘이 혈중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칼슘이 올라간다든지, 그다음에 콩팥이 망가진다든지, 빈혈이 생긴다든지, 뼈 병변이 있다든지, 이런 네 가지를 주로 얘기하는데, 이런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이런 거에 동반돼서 추가로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증상이 있는 다발성 골수증 이렇게 진단을 붙이고 이때는 무조건 치료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이 단클론성 감마병증도 있고 골수 안에 형질세포도 증가가 돼 있지만 이런 증상이 전혀 없는 경우를 우리가 무증상의 다발성 골수증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치료를 안 하고 경과관찰을 합니다.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가 없는 그런 단클론성 감마병증부터 시작해갖고 이 증상이 있는 다발성 골수증으로 진행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걸리기 때문에 그 가운데 이런 무증상의 다발성 골수증 단계를 거쳐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는데 그런 분들은 초기에 실제로 치료를 안 하고 경과 관찰을 하는데 보통 저희가 이제 실제 환자분을 볼 때는 이 무증상의 다발성 골수증 단계를 지나서 요 단계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흔하죠. 요 단계에서 진단되는 경우가 흔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단계에서 진단을 해봐야 어차피 치료를 안 하기 때문에 내가 진단이 너무 늦어져서 정말 큰일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요 단계에서 진단되더라도 이렇게 진행할 때까지 저희가 치료를 안 하고 경과를 관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 진단이 되면 좋죠. 일로 넘어갈 때까지 매번 체크를 하면서 저희가 아주 이제 넘어가자마자 바로 치료가 들어가니까 아마 치료 성적이 조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이런 증상이 있어야지만 치료를 한다라는 게 이 다발성 골수증의 큰 치료의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다발성 골수증으로 진단되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본인들이 그렇게 이제 조기 진단이나 이런 게 좀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은 이런 증상이 있는 다발성 골수증 단계에서 진단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단클론성 감마병증을 어떻게 진단하느냐? 혈액이나 소변을 보면요, 우리가 이제 면역 글로빈이라고 해서 혈액을 전기장에 이제 넣으면요, 단백질이 이런 형태를 띠는데 이 다발성 골수증을 가지신 분들은 요 감마라는 요 자리에 이렇게 크게 높게 이렇게 우리가 이제 단백질 피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M단백의 요 양을 계산해갖고 저희가 측정을 해서 이렇게 다발성 골수증에서 동반되는 단클론성 감마병증이 있다 없다를 혈액이나 소변을 모아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단백이라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이제 결국은 이 암이 몸에 얼마나 있는가를 알기 위한 검사 수치죠. 그러니까 M단백이 3g이다, 5g이다, 7g이다. 결국은 그게 이제 다른 암에서 나타나는 암 표지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처음에 진단 당시 7g이었던 게 치료해서 5g을 줄고 3g을 줄고 그럼 치료가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0까지 떨어졌다가 치료를 안 하고 기다리는 기간 내에 그게 다시 3g, 5g 올라가면 이게 이제 재발한 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M단백 값을 주기적으로 잘 측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근데 M단백 양은 우리가 혈액 내에서 혈청을 통해서 우리가 측정을 하기도 하지만 한 20%의 환자들은 혈청 내에서 측정이 잘 안 돼요. 이제 그런 분들은 24시간 소변을 꼭 모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치료하는 과정 중에 24시간 소변을 자꾸만 모으라고 선생님이 얘기하시는데 귀찮다 하지 마시고 잘 모아 오셔야 됩니다. 이게 혈액에서 가끔 검출이 안 되면서 소변에서만 검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소변 검사를 해야지만 저희가 알 수 있는데 그냥 단순 소변만 갖고는 저희가 진단이 좀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24시간 소변을 모아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환우변 여러분들이 잘 협조를 해주셔야 정확한 반응 평가나 저희가 재발 여부를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걸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런 단클론성 감마병증이 혈중 내에 측정이 되면 이런 골수 검사를 해요. 골수는 우리 몸에서 뼈 안에 있습니다. 이게 뼈가 이렇게 있으면은 뼈 한가운데 이렇게 물렁물렁한 뼈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골수가 위치해 있는데 여기를 이제 바늘로 찔러서 우리가 뽑아내면 이게 이런 형질 세포가 관찰되면 우리가 이제 다발성 골수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되는 거죠. 검사하는 방식은 이 후장골 능선, 그러니까 허리뼈가 아니라 이 엉덩이뼈죠. 엉치뼈 뒤에서 이제 우리가 바늘로 찔러서 골수를 뽑아내게 되는데 반드시 이거를 해야 됩니다. 이거 없이 진단을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침습적인 방법이고 이제 고통이 따르지만 저희가 이거를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완전 간해가 왔을 때 다시 골수 안의 상태가 깨끗한지를 보기 위해서 저희가 추가적인 골수 검사를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선생님들이 이제 각
병원들마다 주치의 선생님들이 이렇게 골수 검사를 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잘 쫓아서 이제 검사를 해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골수 검사를 할 때 사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이제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저 골수 검사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골수 검사 비용은 얼마 안 드는데 이런 유전자 검사를 저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골수 검사를 하면서. 유전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 몸에 이런 염색체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염색체 이상이 있을 때는 우리 몸에서 생기지 원래 말아야 되는 단백질이 새로 생겨요.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측정을 하는 게 유전자 검사인데 그런 염색체 검사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우리 몸에서 워낙에 안 만들어내던 그런 단백질을 만들어내려면 이 다발성 골수의 예후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이제 그거를 진단 당시에도 보고 재발 당시에도 골수 검사를 통해서 이런 유전자 검사를 해야지만 이분의 예후가 얼마나 좋은지 나쁜지를 예측을 해서 예후가 나쁠 것 같으면 아주 강력한 치료가 들어가고 예후가 좀 괜찮을 것 같으면 조금 약한 치료 전략을 저희가 세우고 실제로 환자분에 따라서 그런 전략을 좀 차이를 두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염색체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염색체나 유전자 검사 중에 일부가 이제 보험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진료비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예후 예측에 굉장히 중요하고 저희가 이제 이런 염색체 이상 중에서도 염색체 수의 감소나 13번 염색체에 결손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FISH라는 검사라고 해서 이게 이제 염색체 이상을 확인하는 굉장히 정밀한 방법인데, 이거를 검사해서 4번하고 14번 염색체의 전이라는 건 뭐냐면, 4번하고 14번 염색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붙어버리는 그런 염색체가 이런 FISH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게 관찰이 되든지 아니면 14번, 16번이 염색체 전이가 관찰이 되든지 아니면 17번 염색체의 결손이 관찰되면 이런 분들은 예후가 굉장히 나쁘기 때문에 가급적 조기에 저희가 이제 신약을 이제 쓰도록 이제 권고를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이 여러분의 진단 당시나 재발 시나 뭐 중간에 수시로 저희가 이런 부분을 체크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고 선생님들이 뭐 자세히 이렇게 설명은 잘 안 하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 그렇지만 이런 거를 다 이제 평가를 하면서 그분 한 분 한 분에 맞는 치료 전략을 실제로 다 개별화해서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많이들 고생하시는 게 이제 이 뼈 문제죠. 뭐 허리뼈부터 시작해서 우리 몸의 전신의 뼈가 이제 다 망가지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그냥 엑스레이예요. 단순 엑스레이. 그래서 뭐 사실은 수시로 이 단순 엑스레이를 찍는데 증상이 있어서도 찍고 없어서도 찍고 엑스레이를 자꾸만 찍는 이유가 이 M단백이 증가를 안 하면서 뼈만 나빠지시는 분도 일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수시로 이 엑스레이를 항상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해서 엑스레이가 이렇게 뼈가 부러지거나 상한 데가 더 증가가 안 하는지 이걸 계속 평가를 해야 되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아까 얘기했던 단순 엑스레이지만 MRI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실제로 이제 추가로 더 쓰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더 MRI는 더 정확한 방법이긴 하지만 이제 비용이 더 나가니까 뭐 자주는 저희가 실제로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PET나 이런 동위원소 촬영은 아직은 뭐 표준요법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검사들은 저희가 뭐 늘상 하는 검사들은 아니고 아주 이제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이런 검사들을 추가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 드렸던 의미가 없는, 의미 불명의 이 단클론성 감마병증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혈액 내나 소변 내에서 단클론성 감마병증은 있어요. 있는데 그 M단백이란 양이 3g이 안 되고 골수 검사를 했을 때 형질세포가 10% 미만이고 아까 얘기했던 다발성 골수증 관련 장기 손상이 없는 이거를 다 만족했을 때 우리가 의미불명의 단클론성 감마병증이라고 얘기하고 고령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하지 않고 뭐 한 6개월 뭐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마다 이렇게 추적 관찰하면서 이 M단백이 증식을 하는지 그 다음에 골수 내 형질세포가 증가하는지를 저희가 이제 체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제 쭉 이런 분들을 추적 관찰하다 보면은 다발성 골수증으로 넘어갈 확률이 1년에 1%예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99% 환자분들은 안 넘어간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래 사니까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4분의 1 정도가 다발성 골수증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넘어갔을 당시에 이제 치료를 진행하면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간혹 이 이제 단일성 형질세포증이라 그래서 이 다발성 골수증에서 생기는 이 형질세포라는 이런 세포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골수 안에 있는 세포인데 얘가 골수 안은 깨끗하면서 골수 외에
우리 몸 바깥에 어디에 덩어리를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를 형질세포 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붙이는데, 골수가 깨끗하면서 이런 형질세포 종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 국소 방사선 치료를 하거나 수술적인 제거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보통 치료 원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도 추적 관찰을 잘해야 되는 게 약 50% 정도에서 이제 다발성 골수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런 국소요법을 쓰지만 다발성 골수증으로 넘어가면 이제 전신 치료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이런 분들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발성 골수증의 임상 양상은 잘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통증입니다. 뼈의 통증. 그러니까 요통이나 갈비뼈가 부러져도 생기는 흉통이 가장 흔한 증상이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여기 써놓으니까 사실은 그런 증상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아까 이 얘기했던 뼈의 통증이 제일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혈이라든지 신장 장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검사를 해야지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본인들 환우분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거는 이런 통증과 피곤함이 아마 가장 주된 증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빈혈도 동반되고 칼슘이라는 수치가 올라가는데, 왜 올라가냐면 아까 얘기드린 좀 뼈에는 칼슘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가 이제 부서지니까 거기에 있던 칼슘이 혈중으로 나와서 칼슘이 많이 올라가게 되는 이 고칼슘혈증이 생기고, 빈혈이 생기고, 신장 장애가 생기고, 계속 얘기했던 이런 감염증이 이제 반복적으로, 폐렴이 뭐 연세 드신 분인데 별 이유가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폐렴이 온다. 이런 경우에도 어쨌든 이런 다발성 골수증을 한 번씩은 이제 의심을 해봐야 되는 그런 임상 증세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팔뼈 같은 게 이렇게 굉장히 쉽게 부러져요. 이 팔뼈는 굉장히 사실 강력한 뼈거든요. 이제 그런 뼈들도 이렇게 부러지고, 허리뼈 같은 경우도 이제 굉장히 성기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성기게 되고, 이 우리가 두개골이라고 해서 머리뼈도 이렇게 사진을 찍어보면 구멍이 뻥뻥뻥뻥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이 암 자체가 무서운 거죠. 이렇게 저렇게 두꺼운 강력한 뼈 자체를 이렇게 녹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게 왜 녹냐 하면, 암에서 우리 몸에 파골세포라는 그런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물질이 나와요. 그 물질이 나와서 실제로 우리 몸의 뼈들이 부서지게끔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흉통이 생기는데, 이 심장이 문제가 아니라 이 갈비뼈가 부서져서 늑골골절로 인해서 이런 흉통이 이제 동반이 되고, 제일 흔한 건 사실은 허리뼈에 문제가 생기는 요통이 가장 이제 흔한 증세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이 칼슘혈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다발성 골수증의 M단백이 소변으로 나가면서 이 콩팥을 많이 망가뜨려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신장 장애가 동반이 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진단 당시에 투석을 받게 되거나 뭐 이런 경우도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이게 이제 폐렴이죠.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시커매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이게 이제 폐렴인데, 이런 형태의 폐렴이 저희가 늘상 이제 동반이 많이 되는 게 이 면역 글로불린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폐렴이나 요로감염, 폐혈증 등의 이런 감염증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임상 양상을 지니고 있는 이런 다발성 골수증을 저희가, 이것도 암이기 때문에 병기를 나눠야 돼요. 병기를 1기냐, 2기냐, 3기냐 나누는데, 우리가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병기는 이런 두 사람이 만든 듀리 세먼스 병기라는 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몸 안에 암 단백질이 땅콩만큼 있는지, 호두만큼 있는지, 레몬만큼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는 고형암이 아니거든요. 위암 그러면 사진을 찍으면은 몇 센치짜리 덩어리가 딱 나오는데, 혈액암은 이런 덩어리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알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빈혈이 아주 심하고, 칼슘이 아주 높고, 뼈 병변이 아주 나쁘고, M단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합치면은 그 암 정도가 이렇게 많겠구나. 이거를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덩어리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혈액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병기가 당신은 3기입니다, 2기입니다, 1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정보를 드리게 되는데, 사실 저게 임상적으로 그게 꼭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의 예후가 나빠요, 진단 당시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요즘에 흔히 쓰는 국제병기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요때 이 베타2 마이크로글로불린이나 이런 검사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발성 골수증 환자가 처음에 딱 왔을 때 요 값이 5.5가 넘는다. 그러면 예후가 무지 나빠요. 그래서 진단 당시에 이 검사는 누구나 다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요 값이 이제 암의
그 양하고 굉장히 비례하기 때문에 요 값이 어쨌든 올라가 있는 분은 예후가 나쁘다 그래서 이걸로 1기, 2기, 3기를 나누고 이 3기가 되면은 장기 생존이 조금 어려운 것처럼 현재까지 이제 이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 병기 방식을 저희가 이제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치료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될 거고 뭐 신약들이 최근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생존율이 예전보다 훨씬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더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남은 그 치료에 관련된 강의를 잘 들으시고 오늘 좋은 그 완치에 대한 희망을 많이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